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하고 상담 나눴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19 백신 많이들 맞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이 코로나 백신 맞으러 오신 할머니가 계셨대요. 연세가 85세이신데 이 할머니가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백신 접종하러 예방접종센터 방문하셨는데요. 차례를 기다리시다가 이제 맞으실 차례가 되어서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가시고 딸하고 사위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 주사 맞기 딱 직전에 간호사에게 쪽지를 하나 줬대요.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저 지금 딸하고 사위한테 학대받고 있어요. 감금되어 있고 저 1년 동안 밖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저 완전히 갇혀진 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게 딱 읽자마자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면 들리니까 할머니가 이걸 미리 잘 준비해 오셨는데 간호사가 빠르게 이거를 보안 직원에게 넘겼고요. 보안 직원이 연락해서 경찰들이 와서 밖에 있던 딸하고 사위는 체포됐고요. 할머니는 예방접종하신 후에 안전한 장소로 옮겨지셔서 지금 잘 생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현명한 기지가 발휘되어서 1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신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원래가 없었어야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첫 번째 사례는 둘째 아들네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학대를 받고 계시는 할머니 사례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손주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손주 군대에 갔다는 사실을 듣고도 깜빡하셨다고 하는 할아버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례 상담해 주신 분은 할머니신데 90세 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사례는 학대 사례인데 원래 할머니가 처음 저희한테 상담을 하신 게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이웃들이 신고를 하시면서 상담이 시작이 됐어요. 신고를 해서 저희가 접수를 했고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상담을 이어나갔던 그런 사례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이 할머니는 그동안은 큰아들 집에서 계속 살아오셨어요. 근데 큰아들은 할머니에게 굉장히 헌신적이고 잘 돌보는 그런 아들이었죠. 근데 할머님이 연세가 90이시다 보니까 큰아드님도 연세가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쓰러졌어요. 뇌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가족들이 의논을 한 결과 할머니를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할머니를 둘째 아들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둘째 아들이든 둘째 며느리든 반대가 심했으면 그 집으로 안 모셨을 텐데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 그냥 우리 먹는 반찬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데요. 뭘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그 집으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할머님은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아들네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학대하기 시작했고요. 며느리는 이 남편이 출근을 하면 이렇게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인데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남편 차가 붕 하고 출발하면 들어와서 할머니에게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할머니는 5층이에요, 집이. 그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있죠? 거기서 1층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려오시는데도 한참 걸리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내려오시면 하루 동안 그 밖에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낮에는 집에 가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요. 집에 사람이 있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며느리는요, 낮에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내쫓고 나서 부지런히 어딘가를 매일매일 간대요. 그러니까 집에 낮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손주,
그러니까 손자와 손녀가 집에 있는데 이 집에서는 며느리의 파워가 워낙 센 집이어서 엄마의 말, 즉 며느리의 말을 거스르면 이 집에서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손자와 손녀도 낮에 할머니가 배를 누르셔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밖에서 그냥 배를 하시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하루 동안 주로 계시는 공간이 동네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매일 같은 곳에서 늘 저렇게 시간을 때우고 계시니까 이웃 주민들이 좀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밥을 이렇게 뭐 비빔밥 같은 걸 하면 한 그릇 떠다가 드리기도 하고, 또 너무 안쓰러워 보이니까 지나가다가 빵도 하나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는 목마르실 것 같으니까 음료수도 이렇게 하나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웃 주민들이 할머니에게 뭐 빵을 드리든가 아니면 걸어가실 때 걸음이 불편하셔서 부축해 드린다든가,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며느리가 봤다 하면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굉장히 혼난대요. 본인도 어머님한테 잘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그거를 참 못마땅해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되게 불쌍한 척을 하고 다니고 집에 흉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할머니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 이미지가 깎인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참 나쁜 며느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렇게 학대 내지는 구박을 받기 시작하셨는가 봤더니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을 할머니가 팔으시는 거죠. 그래서 왜 팔으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큰아들이 쓰러졌잖아요. 큰아들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그 집을 팔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집을 팔고 나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아침에 나오셨다가 언제 집에 들어가냐 하면 아들이 퇴근해서 오면 그때 아들 들어가는 편에 같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가 오는 날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할머니가 낮에 가서 배를 누르면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부지런히 챙겨가지고 할머니 내쫓은 다음에 어디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거를 안 사실인데요. 추적해 봤더니 집에 있는 시어머니는 구박하고 학대하면서 이 며느리가 매일매일 갔던 곳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충격에 빠졌던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90세이신데요. 지금 연세에도 내 속옷은 내가 빨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주물주물 손빨래로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의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 모든 게 싫어서 할머니가 밥이 이제 잘 안 넘어가시니까 뭐 국도 없이 밥만 이렇게 있으니까 물에 밥을 말아서 드시면은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물에 말아 먹지 말라고. 물에 말아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우리 사회에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물 말아 드시면 오래 사니까 물 절대 말아 드시지 말라고 그것도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할머니는 이렇게 하루하루 참 안타깝지만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넘기고 계셨어요. 스스로가 자살을 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용기는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대신 매일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하늘에 먼저 가신 나의 엄마. 그래서 엄마, 오늘이라도 어서 나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90된 할머니가 엄마를 간절하게 찾으면서 엄마한테 부탁하는 기도가 나를 빨리 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옷 입으시는 거 보면 이렇게 고무줄로 된 바지나 고무줄로 된 긴 치마 이런 거 많이 입으시죠? 근데 이 할머니도 역시 긴 치마를 입고 계셨거든요.
근데 분명히 허리춤에는 고무줄로 되어 있고 그게 흘러내리지 않는데도 허리에 끈이 또 하나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이 할머님이 체격도 작으시고 해서 이 고무줄로 된 치마조차도 흘러내려서 그래서 이게 자꾸 내려가니까 끈을 묶으셨나 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은 저랑 상담하실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끈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묶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너무너무 놀랬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자주 만나서 상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뵀는데요. 한쪽 다리는 원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대요. 그러면 한쪽 다리로 이제 걸음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팡이를 이쪽 다리 쪽에 짚으시면 되는데 할머니는 지팡이를 2개를 짚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봤더니 나머지 한쪽 다리는 얼마 전에 다치셔서 지금 불편하시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쪽 다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편하셨고 나머지 한쪽 다리는 얼마 전에 다치셨으니까 기능이 안 되고 자 이렇게 기능 안 되는 할머니가 아침에 5층까지의 계단을 내려오셔야 되고요. 저녁에는 또 5층까지의 계단을 올라가시고 낮 시간에는 어디 누워 계시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공원, 놀이터 같은 데에서 그냥 배회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 매우 심각한 학대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 얘기를 먼저 들은 다음에는 며느리도 만나보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며느리는 일단은 학대를 부인해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학대한 적이 없고 몰라서들 하시는 말씀이지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운동 삼아 내려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운동이라는 거는요. 기능이 될 때, 다리의 기능이 될 때 걸음 연습을 하시면 튼튼해지니까 이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할머니는 다리 양쪽 다가 기능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인데 치료가 제공되지 않고 그렇게 내쫓았다는 거는 이거는 운동이라고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저희하고 상담하실 때마다 끝에 꼭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우리 아들한테 마음이 쓸까봐 아들한테는 이 얘기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할 때 아드님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심하게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그 아내 되는 둘째 며느리가 우리 엄마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좀 싫어한다 이 정도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학대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이 가족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혼합되어 있어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큰 아들, 그러니까 큰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었는데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으면 어머님이 갖고 계시던 집은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게 맞는데 그걸 어머니는 병원비로 쓰겠다고 하시니까 나는 그거에서 일단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알게 된 사실이 큰아들이 쓰러졌을 때 그 병원비 중에 일부를 매달 이 둘째 아들이 몇십만 원씩 보내주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형님 병원비를, 물론 형님 병원비 대줄 수 있죠. 근데 좀 큰 금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내주고 있어서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큰아들이 되게 품이 넉넉하고 동생들을 잘 챙기는 오빠였던 거예요. 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큰아들이 어느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이
결혼은 했는데 직장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야, 너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그 공장 있는 공장들이 모여 있는 단지는 그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기계를 갖고 들어와야 취업이 되는 곳이래요. 그냥 사람 몸만 가서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를 갖고 있어야만 그 기계와 함께 취업이 될 수 있는 공간이래요. 근데 이 동생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기계를 여러 대를 갖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이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해라.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즉 형이 먹고 살게 다 해줬고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동생들은 형 밑에서 형의 기계로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거죠. 근데 형이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까 이 남동생과 여동생이 일자리가 없어졌죠. 거기는 문을 닫게 됐으니까. 그랬더니 형이 쓰러진 와중에도 거동은 못하지만 의식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 내가 이제는 내 회사, 내 공장을 운영 못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쓰고 있던 기계를 가지고 옆에 있는 공장에 가서 취업을 해라. 기계만 있으면 취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쓰던 그 기계 갖고 가라. 갖고 가서 취업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 장남이 쓰러졌을 때 형의 병원비를 둘이 나누어서 조금씩 매달 보탰던 거죠. 근데 이제 둘째 며느리는 그것도 너무 싫어요. 왜 그 형의 병원비까지 우리가 대야 되는가도 싫은데 어머님 집마저 형의 병원비로 되겠다고 그렇게 처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며느리는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대를 했지만 본인은 절대 학대한 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상태는 운동을 하시도록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엄연한 학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일 가시는 곳이 요양보호사 지금 자격증을 따러 가시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내일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지금까지 해오신 거와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할머니한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할머니는 그 집에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이었어요.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개입을 했지만 저희가 오고 나면 다시 학대가 이어질 건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거기다 두고 저희가 뒤돌아서 오는 게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면 할머님은 본인이 이렇게 학대받으면서 살고 계시면서도 본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 큰아들을 먼저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집을 팔아서 할머니가 집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 집 팔은 돈이라고 하면 할머니는 편안한 노인시설에 들어가셔서 노후를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나의 노후가 편안한 게 1순위가 아니었고요. 쓰러진 내 아들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 노후는 필요 없다. 나는 학대받으면서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된다. 아들이 좀 더 좋은 병원에서 잘 대우받으면서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요 집을 판 돈을 좀 나누어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을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할머님 나 자신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하고 의논하면서 제안 드렸던 내용은요. 할머니 집 팔으신 돈으로 일단 저희가 할머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시설을 먼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되고 있는데 할머니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는 힘드신 분이세요. 일단 양쪽 다리가 불편하시고 퇴행성 질환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을 매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집을
판 돈을 가지고 할머니 요양시설 들어가시는 자금을 먼저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큰아들의 병원비를 대는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둘째 아들하고 또 그 여동생 분은 지금처럼 매달 병원비를 보태는 그거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안전한 요양시설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요양시설로 저희가 이제 모시고 갈 때 그 차 안에서도 할머니는 계속 누굴 걱정하냐면 이번에는 작은 아들을 걱정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시설로 가면 우리 작은 아들이 하루하루 편안하게 생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모시고 왔는데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시설로 보내버린 그런 아들이 될 거다. 주위에서 시선도. 근데 우리 아들은 참 착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한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그 사례를 해결하면서 한 가지 걱정됐던 부분이 이 집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집에 아들과 며느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손자와 손녀도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손녀가 대학생이고 손자가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배운 게 부모가 조부모, 할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학대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교육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우리는 안 봐도 미리 눈에 선하게 그려지겠죠. 그때 가서는 지금의 둘째 며느리나 둘째 아들이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가정보다는 더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부모 공경하는 거, 어른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학대 사실로 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되어 있는 중한, 강도가 높은 학대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할머니를 안전한 시설로 모시는 걸로 저희가 종결을 했고 자녀들이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원래는 벌도 받게 되는데요. 할머니가 가시는 내내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그 외에 어떤 법적 조치는 하지 않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우리가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례이긴 한데요. 이번 사례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들은 게 있어요. 얘기를 들은 사례가 있는데 나이가 90대 정도 되시나 봐요. 근데 굉장히 조그마시대요. 키도 작고 조그마신데 항상 그 문방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아침부터 가면 출근하다가 올 때까지 앉아 계시더래요. 이제 뭐 자식 흉도 안 보고 집에 있는 것도 싫고 그냥 죽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라고 했는데 말씀을 못했대요. 네. 말하기도 불편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매일매일 문방구 앞에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할머니 얘기고요. 그 할머니한테 말을 붙여보니까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례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돼요. 심한 우울증이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학대를 받고 계시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할머니 신상에 어떤 최근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푹 빠져 계시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은 혼자서 그 지금 말씀드린 상황 어떤 상황이어도 혼자 극복해내기는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노인 전문 기관에 말씀을 하셔서
빠르게 사회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드리고 가족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누구에게도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면 결국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할머니만 매일매일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또는 노인 전문 기관에 그 사실을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할머님이 말씀하시기 힘들어 하시면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동네 주민이든 이웃이든 그런 분들이 대신 접수를 해 주셔도 할머니하고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할아버지가 뭐 질문을 하면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대답을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살가운 얘기나 아버지를 챙기는 그런 말들은 없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조금 느낌이 오죠. 딸이 화난 티를 내지는 않지만 저렇게 하는 거는 딸이 지금 많이 화가 났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다라는 걸 할아버지는 평생을 딸을 봐왔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나서 딸이 화를 한마디도 내지 않았는데도 계속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딸이 많이 서운했구나. 손주는 또 얼마나 많이 서운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셔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래서 상담을 하신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할아버지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는 마음이 저한테도 느껴졌거든요. 느껴졌고, 근데 어르신, 요즘은 군대에 가서도 이 휴대폰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들어서 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손주에게 그냥 지금의 마음을 문자나 이거를 한번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말에는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되면 통화 한번 하자고 말씀하시고 통화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즘 군대에서 왜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카드가 있어서 간식을 사 먹는다든가 생필품을 산다든가 이런 게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쓸 수 있도록 그 손주 통장에다가 좀 용돈을 보내주시는 것도 군대 갈 때 내가 용돈을 못 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시라면 그렇게 통장에 입금해 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르신이 예전 세대에 그게 익숙하셔서 전화로 문자 보내시는 게 나는 별로 안 내켜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직접 손편지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사시는 댁에는 저는 그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큰 달력. 옛날에 그거 이렇게 왜 이만한 달력에 평일은 검정색으로 숫자가 나와 있고 토요일은 파란색, 일요일과 공휴일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큰 달력 있잖아요. 그게 저희 집에도 어머니가 늘 쓰셨던 것 같거든요. 저는 노인분들 생활하시는 집에는 그게 꼭 있었으면 좋겠는 게 자꾸 까먹으시니까 거기에다가 한번 들은 얘기, 내가 기억해야 될 얘기, 무슨 누구 생일, 뭐 이런 약속, 모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달력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세 드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도 나이 들어봐. 나이 들면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해. 물론 맞는 얘기예요. 연세 드시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나이 들었기 때문에 깜빡깜빡 하는 거다라고 합리화시키고 넘어가시지 말고 자꾸 기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기억을 계속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자꾸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달력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꾸 메모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주하고도 개별 연락을 하시고요. 딸에게도 전화를 다시 한번 하시죠, 어르신. 내가 그날은 통화할 때 너무 당황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른이어도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땐 참 미안했다. 아버지가 그걸 기억을 못했어서 놓쳤구나. 다음번에 아무개 휴가 나오는 날이 언제니?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정해져 있으면 알려줄 거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휴가 일정이 잡히면 꼭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휴가 나왔을 때 같이 식사하시면서 또 이야기 나누시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손주하고 연락을 하든 휴가 나왔을 때 식사를 하든 하시면서 저녁을 하고 나면 제대 후에 뭘 하고 싶은지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쯤은 좀 목돈이 들더라도 할아버지가 큰 선물을 하나 챙겨주시면
두고두고 그거 사용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저녁 기념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마다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요. 예. 아니면 뭐 그 손주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만드셔서 이거는 제대 후에 이제 사회인으로서 새 출발을 할 때 기본 자금으로 사용해라라고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제가 제 마음에도 걸렸던 건 할아버님이 아들들이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아들들 신경 쓰느라고 딸들 신경 못 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딸들은 그럼 왜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 한 집에서 말썽을 부리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 때문에 부모가 속썩어하는 모습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본 자녀들은요, 일찍 철이 든대요. 그러니까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나까지 보태어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역으로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덱은 아마 오빠들이 말썽을 부려서 부모님이 계속 처리해 주시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들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누가 얘기를 해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찍 처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할아버님 입장에서는 물론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신경이 더 쓰이는 건 맞지만 지금부터라도 딸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한 거, 아들들이 못한 거를 해결해 줬다면 딸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잘한 걸 잘했다고 주기적으로 좀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갈등의 골이 지금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틈이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 나중에는 딸들이 서운함을 크게 느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좀 지금과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손주가 군대 간 걸 기억 못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걸 계기로 삼아서 이 시간 이후로는 딸도 챙기고 아들도 챙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같은 자식이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딸들한테도 소통과 어떤 관심이랄까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아들들한테 아버님이 너무 신경을 쓰셨고 딸들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그렇다면 이 아버님은 딸들에게도 신경을 썼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자식들이 이렇게 서운하다 이런 얘기하면 야,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니? 다 똑같지 나한테는. 부모한테는 자식은 다 똑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깨물었을 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아서 척척하는 자녀들은 사실 덜 아프시대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는 아까 딸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데 또 반대의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그만큼 믿음이 더 크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딸들이 좀 이해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딸들이 해야 하는 몫이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도 잘한다고 해서 그냥 계속 잘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잘할 때는 반대로 애정의 표현, 신뢰의 표현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약이 됩니다. 못하는 자식에게는 뭐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야단을 치거나 가르치는 게 약이 되듯이 쓴 약도 필요하지만 단약도 같이 제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아들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참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또 많은 비용이 들었잖아요. 근데 딸에게 잘하는 거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사실 별로 노력과 시간과 돈이
안 들지만 효과는 굉장히 큰 약 처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양쪽을 다 챙기시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면 딸들의 서운함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학대를 받으셔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시는 아주 중한 강도 높은 그런 상담도 있지만요. 지금 두 번째 사례에서 할아버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내가 어른이지만 참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고 그렇게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우리가 감사에 대한 표현, 또 미안함에 대한 표현, 이런 표현들은 꼭 하고 넘어가신다면 그게 결코 얕보이거나 자존심 상하는 또 체면이 깎이는 일이 아니라 자녀들로부터는 더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례들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